안녕하세요. 아토피와 싸우는 사람들 진행하는 오원장입니다. 인체 면역의 큰 축은 세포성 면역하고 체액성 면역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이 다양한 군인 세포들이 더 다양한 무전 신호, 즉 사이토카인들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난리를 치고 오버하고 때로는 억제하고 그런 과정에서 내 몸에 침입한 병원체에 대항하는 전쟁, 이게 면역 반응이죠. 이 면역 반응에서 1차적으로 즉각 대응하는 세포들, 그러니까 뭐 대직세포나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 그리고 뭐 비만세포 등하고 뭐 NK셀, 걔네들이 주인공이었어요. 뭐가요? 세포성 면역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들과 짝을 이루어서 모든 세포성 면역의 전투를 지휘하는 T셀들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죠. 정말 대단한 그런 내용들 공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바로 체액성 면역이죠. 이거는 항체, 주도, 면역입니다. 이 체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액체를 말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플라즈마, 즉 혈장을 말하는 건데요. 혈액 검사할 때처럼 혈액을 뽑아서요, 원심분리기라고 하는 기계에 돌리면은 내용물의 비중에 따라서 이 혈액의 층이 나뉩니다. 제일 아래에는 적혈구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얇은 층이 하나 생겨요. 거기에 화이트 블러드 셀, 백혈구하고 플레이틀렛, 혈소판이 하나의 층을 만드는데, 이거는 얇은 코트층, 다망색의 코트층이라고 해서 버피 코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층 위에 있는 이 누런층, 여기가 바로 혈장이에요. 이 혈장 안에는요, 수많은 가벼운 건더기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항체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동안 수없이 반복해서 말했던 Y자 모양의 미사일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항체죠. 즉 안티바디, 항체, 그리고 이거를 이뮤노글로불린이라 그러죠. 면역글로불린. 바로 이번 시간 공부할 주제입니다. 혈장 치료, 그리고 혈장 치료제, 그리고 항체 치료제, 그런 단어들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라서 치료제를 만드는데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혈장 치료제하고 항체 치료제요. 그게 바로 제약회사들이 몰두하고 있는 주제라고 볼 수 있죠. 잠깐 그 기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혈장 치료라는 것은 사실 무려 190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최초로 수상한 에밀 폰 베링, 바로 이분입니다. 에밀 폰 베링하고 디프테리아라고 하는 입 안에 목구멍에 생기는 이 아기가 나와야 돼요. 아기가 출산했어요. 그러면은 수많은 예방접종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그 중에서 DP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생후 2, 4, 6개월에 기본적으로 맞고 그 후에 또 두 번 맞거든요. 이거는 디프테리아, 그리고 백일에 이게 퍼투시스예요. 그리고 파상풍, 테타누스, 이 DPT에 대한 예방접종 주사입니다. 뭔 주사가 이렇게 많냐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예방접종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아프거나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 정도, 즉 에밀 폰 베링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디프테리아에 대한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이 수많은 아이들이 이 디프테리아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프테리아 치료제를 만든 에밀 폰 베링, 이분을 세이비어 오브 칠드런, 즉 어린이의 구원자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때 에밀 폰 베링이 만든 게 디프테리아에 대한 혈장 치료제예요. 이건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 디프테리아 균을 말에다가 주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말이 죽지 않아요. 즉 디프테리아 균에 대한 그 독소에 대해서 대항하는 항독소를 만들어서 이 말이 대응한 거죠. 말이 면역계가 디프테리아 균을 해결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에서 다시 피를 뽑아요. 그 말의 피를 뽑아서 아까 설명드린 그 혈장 성분을 뽑아서 사람에게 주사를 해서 그 혈장에 있는 디프테리아 균에 대한 항독소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방식입니다. 즉 디프테리아 독소를 중화시키는 항체가 말이 혈장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중화항체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결국 말이 면역계가 만들어낸 중화항체와 각종 사이토카인들이 인간의 몸에서 질병을 치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디프테리아였으면 항생제 쓰겠죠. 그리고 예방접종 철저히 하고 아무튼 참고로 2020년 대한민국 법정 감염병에서 디프테리아균은 아직 1군 감염병에 속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혈장 치료제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때보다는 조금 더 정교하고 더 위생적인 방법으로 만들겠죠. 하지만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를 이겨낸 환자의 혈액을 뽑아서 혈장의 일부분만 다른 코로나19 환자에게 접종하는 것, 그게 혈장 치료거든요. 아무튼 이 혈장 치료도 결국에는 혈장에 있는 항체, 그 안티바디, 이뮤노글로불린 걔의 기능에 의존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항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느낌이 좀 오신 걸로 이해하고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항체, 즉 이뮤노글로불린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요. 먼저 T셀하고 B셀의 항원 인식, 즉 T셀, B셀의 항원 인지 수용체 TCR, BCR, T셀 리셉터, B셀 리셉터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항원 제시세포죠. APC가 MHC 클래스를 통해서 항원 펩타이드를 TCR에게 전달하면은 그걸 인식하고 대응하는 게 바로 T셀이죠. 그 T셀의 항원 인식 수용체, 즉 TCR은 기타 다른 항원을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기능이 없어요. 오직 MH 클래스가 전달해주는 단백질 펩타이드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이 B셀 쪽 여기에 붙어있는 수용체, 즉 BCR은 단백질이나 지질 탄수화물 같은 거,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것부터 아주 복잡하고 커다란 병원체까지 모두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MHC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만 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들이 직접 손으로 잡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이 TCR하고 다르게 BCR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 TCR처럼 세포막의 다리를 받고 병원체 정보를 인식하는 세포막형, 이런 멤브레인 IG 그런 역할이 있고, 그것과는 다르게 이 아래 부분 여기에 있는 시크리티드 안티바디, 즉 분비형 항체라고 하는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능만 TCR처럼 하는 게 아니라 미사일까지 뿅 하고 발사되는 거예요. 즉 수용체, 뭔가를 붙잡아내는 이 손이 남을 때리는 무기까지 된 거죠. 이렇게 B셀이 발사하는 분비형 항체가 바로 면역글로불린, 즉 이뮤노글로불린입니다. 이뮤노글로불린, 즉 Ig는 Y자 모양의 미사리라고 몇 번 언급했습니다. 얘네들 다 Y자죠. Y자. 얘네들 다 이뮤노글로불린이에요. 그리고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면역글로불린 Ig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이는 이 초록색 이 막대기 있잖아요. 이 막대기 두 개를 헤비체인, 무거운 체인이다 라고 해서 헤비체인 이 두 개하고, 노란색인 라이트 체인, 가벼운 체인, 이 두 개가 붙어있는 폴리펩타이드 사슬로 이루어진 당 단백질입니다. 여기서 이 Y자의 위 끝부분, 요 부분, 여기를 가변 부위, 즉 베리어블 리즌이라고 해요. 여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헤비 체인 하나랑 라이트 체인 하나랑 이렇게 같이 짝꿍이 되어서 있잖아요. 그래서 헤비 체인 쪽 도메인, 이쪽을 VH라고 합니다. 베리어블 리즌인데 헤비 체인으로 구성된 거죠. 그리고 이 바깥쪽을 베리어블 리즌인데 라이트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VL이라고 표시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개가 만든 Y자 모양의 끝부분, 양손 끝이죠. 그 손으로 항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위를 항원 결합 부위라고 합니다. 안티젠 바인딩 사이트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위 중에서도 변이가 심한 부위는 고변이 부위, 하이퍼 베리어블 리즌 또는 상보성 결정 부위라고 합니다. CDR이라고 해요. Complementary Determining Region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CDR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그 아래 다리 쪽 부위 있잖아요. 여기는 다양성은 별로 없어요. 즉 일정한 편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변하지 않는 부위, 불변 부위 또는 일정 부위라고 합니다. 이거는 컨스턴트 리즌이라고 하는 거죠. 요 가운데 그림에서 이 파란 쪽이에요. 여기가 컨스턴트 리즌입니다. 빨간 쪽이 베리어블 리즌이고, 그리고 이 헤비 체인 중간에 있는 요 부위, 여기를 힌지 리즌, 즉 경첩 부위라고 하는데요. 경첩이 뭐냐면은 이 문이 붙어 있는 부위 있잖아요. 그걸 경첩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 위쪽이 양팔이라고, 사람으로 치면은 양팔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어깨 관절로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 부위는 관절처럼 유연합니다. 여기는 다이설파이드 본드, 즉 이황화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부위를 자를 수가 있어요. 식물성 단백 효소인 그 파파인을 이용해서 절단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위에 팔이 잘려 나가게 되죠. 결과적으로 하나, 둘, 세 조각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각난 상태에서 각각 어떤 기능을 했느냐까지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 결과 위에 두 조각은 항원과 결합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위에 떨어져 나간 팔 부위의 이름을 항원 결합 분절이라 그래요. 이거를 프래그먼트 안티젠 바인딩, FAB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의 몸통 쪽은 쉽게 결정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단편을 결정하는 부위다. 즉 프래그먼트 크리스탈라이저블, FCV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위의 부위를 FAB라고 하고 이 밑에를 FCV라고 한 거죠. 이 FCV는 뭐냐면요. 우리가 면역글로불린을 구분할 때 IgM, D, IgG, IgE, IgA로 구분하잖아요. 그 구분의 근거가 바로 이 FCV입니다. 여기 파란 색깔, 보라 색깔, 노란 색깔, 초록 색깔, 주황 색깔의 부위가 색깔이 다 다르죠. 이게 바로 FCV가 달라서 걔네들이 구분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헤비 체인 있죠. 이 색칠해져 있는 부위.
여기는 그리스어 알파벳으로 표시해요. 그러니까 알파, 뭐 델타, 엡실론, 감마, 뮤 그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라이트 체인은 카파하고 람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라이트 체인은 카파면 카파 또는 람다면 람다 이렇게 한 종류만 세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쪽은 카파고 한쪽은 람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것은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항체의 화학적 구조를 밝힌 사람이 바로 제럴드 모리스 에들먼 그리고 로드니 로버트 포터입니다. 이분들은 1972년에 당연히 노벨 생리의학상 받겠죠. 그분들이 밝힌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바로 항체의 구조 이 내용입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Ig라고 하는 거는 BCR, 즉 B셀 리셉터, B셀이 수용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Y자 모양의 양팔을 벌려서 손으로 뭔가를 잡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였죠? 항원이죠. 즉 이물질을 잡는 거죠. 그리고 이때 Ig가 손으로 항원을 잡았을 때 그 항원 표면에 잡히는 부위, 즉 항원에 있는 그 부위를 항원 결정 부위, 에피톱이라고 합니다. 손으로 항원의 멱살을 잡거나 뭐 손목을 잡거나 머리끄댕이를 잡거나 그 부위가 바로 에피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탄수화물 또는 단백질입니다. 즉 다당류나 아미노산 덩어리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종류 이상의 에피톱을 갖고 있는 항원을 다가 항원, 멀티발렌트 안티젠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옆에 그림을 보면은 FAB 부위 여기가 팔 부위죠. 팔의 맨 끝에 여기가 손이죠. 안티젠 바인딩 사이트 이것만 떼서 이렇게 파란 블럭으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VH 즉 헤비 체인의 베리어블 리전 그리고 라이트 체인의 베리어블 리전 두 개가 합해가지고 끝단을 만드는 거죠. 손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네 개의 형태가 다 다르죠. 이 붉은색으로 그려진 이 모양들 이게 바로 다 에피톱이에요. 이 역시 다 다르게 생겼어요. 즉 VH 베리어블 리전의 헤비 체인과 베리어블 리전의 라이트 체인이 결합해서 만든 이 손, 즉 항원 결합 부위에 움푹 파인 형태 또는 이렇게 튀어나온 형태들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딱 적합한 항원이 에피톱, 이 빨간 애들이 맞아 떨어지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항원은 크기도 다 제각각이고 표면을 구성하는 성분들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상부성 결정 부위, 즉 아까 얘기했던 CDR 여기 끝에 부위예요. 이건 1, 2, 3이 있어요. CDR 1, 2, 3가 있는데 이게 조합을 막 만들어서 울퉁불퉁 또는 오목하게 또는 볼록하게 생겨서 서로 퍼즐이 딱 맞게끔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맞아떨어지면 붙잡는 거죠. 결합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항원항체 반응의 다양성하고 특이성입니다. 무수히 많은 특정 항원 중에서 하나만 정확하게 인식하는 단 하나의 항체, 이뮤노글로불린. 여기서 그 중요한 단일 클론 항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항체라고 하는 거는 워낙 특이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항체를 이용해서 우리 몸의 어떤 특정 성분을 찾아낼 수 있다는 상상이 현실화된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항체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충분히 안정적으로 오래 지속되면서 재생산되는 항체를 구하는 게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극복한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단일 클론 항체예요. 책 같은 걸 보면 단클론 항체라고도 많이 써 있습니다. 이 단일 클론 항체를 만드는 과정은 이 그림과 같습니다. 어떤 A라고 하는 항원에 대한 항체가 필요해요. 그럼 그걸 실험실에서 마우스한테 노출시켜서 마우스의 면역계 안에서 대응하게끔 만들어서 A에 대한 안티바디 항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이거는 from 마우스 G에서부터 만들어진 거죠. 그 후에 마우스의 스플린 즉 비장을 적출해서 해당 항체를 추출해냅니다. 그리고 마이엘로마 이 골수 종양이거든요. 골수 종양 세포하고 이 안티바디, G에서 나온 안티바디를 두 개를 섞어서 융합시켜요. 이게 바로 융합 과정이에요. 여기서 왜 하필 종양 세포냐 하면은 이 마우스 항체는 이 안티바디는 수명이 길어야 10일 정도인데 이 종양 세포는 수명이 아주 길고 분화도 왕성하거든요. 딱 그 이유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영생을 얻기 위한 은하철도 999의 처리와 같은 모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융합된 애들은 잡종세포만, 이 융합된 세포만 살아남을 수 있는 특정한 환경, 이거를 HAT, 배지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2주 정도 방치됩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필요 없는 세포들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마우스의 비장에 있던 다른 세포들이나 항체하고 결합하지 못한, 융합되지 못한 종양세포, 마이엘로마 세포들은 여기서 걸러지게 되는 거죠. 그 후에는 A라는 항원에 대해서 특이성을 가진 하이브리도마, 즉 잡종세포, 혼성세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거를 이렇게 선택해서 클론 확장을 시키면은 손오공 분신술이 실사 버전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1970년대에 개발됐어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50년 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통해서 다양한 우리 몸의 세포들을 확인하고 또 추적할 수 있었고, 진단 그리고 또 뭐 치료에도 당연히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 있죠.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파는 거요. 소변을 묻혀서 두 줄이 나오면은 임신이 성공한 거죠. 이것도 임신 성공 시에 태반에서 분비되는 HCG라고 하는 호르몬만 선택적으로 붙잡는 이 다닐클론 항체에 색소를 매달아서 만든 겁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 이미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닐클론 항체는 면역학을 뛰어넘어서 의학사에서 엄청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관련된 노벨 생리의학상이 무려 3번이나 수여됐거든요. 사실 하나둘 더 따지다 보면은 몇 개 더 있어요. 그런데 조금 과장된 얘기지만 메치니코프의 영원한 라이벌 파울 에를리히 있잖아요. 그분이 마법 탄환, 즉 매직 블렛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디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매직 블렛이요. 그가 상상한 게 뭐냐면은 질병을 유발하는 특정 유기체만 선택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면은 선택적으로 그 유기체에 대한 독소를 전달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그가 말한 매직 블렛, 즉 마법의 탄환이에요. 마치 지금의 다닐클론 항체에 대한 치료법을 그때 당시에 상상하고 묘사한 것 같죠. 여기에 있는 이 리뷰는요, 케모테라피, 즉 화학치료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파울 에를리히가 상상한 게 많은 과학자들에게 강력한 암 치료제를 만드는 데 영감을 줬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984년 이때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3명, 닐스 카이에르네, 그리고 게오르게스 잔프란츠 켈러, 그리고 세사르 밀스테인, 이 셋 중에서 게오르게스 켈러랑 밀스타인, 이 두 분이 바로 다닐클론 항체를 생성하는 원리, 아까 그 그림이죠. 그 원리를 발견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물론 연구 결과는 1970년대에 완성됐는데 노벨상은 나중에 받은 거죠. 당시 노벨상을 주면서 왜 이들이 대단한가라는 설명을 하는 글의 일부를 읽어드리자면요. 모든 융합세포들은 각각 한 개의 세포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들은 단일 항원 물질을 인식하는 순수한 단일 항체, 즉 다닐클론 항체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완성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점점 더 이 항체를 재조합하는 기술이 발달하게 되어서 결국에 특정 목적을 가진 항체를 아예 유전자 재조합으로 만드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게 바로 키메라 다닐클론 항체입니다. 키메라. 이 키메라는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이에요. 머리는 사자, 그리고 몸통은 염소, 꼬리는 뱀, 뭐 이런 거죠. 사실 저에게는 키메라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는 다른 분입니다. 역시 아재 인증일 뿐이죠. 자, 이 키메라 다닐클론 항체라는 거, 이거 뭐냐면은 이 Y자 모양의 항체에서 이 항원을 인식하는 V 리즌, 이 베리어블 리즌, 요 빨간색이죠. 여기는 마우스 거를 쓰고, 그리고 C 리즌, 여기는 사람, 이거를 조합하는 거예요. 즉 다른 두 개의 동물에서 기원한 항체를 하나로 합쳐서 퓨전시켜서 만든 괴물인 셈이죠. 대표적인 게 예전에도 우리가 공부할 때 나왔던 리툭시맙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이거는 키메리 안티-CD20 다닐클론 항체고요. 다닐클론 항체 치료제 중에서 미국 FDA에 최초로 승인된 그러한 약입니다. 이게 바로 리투시맙이에요. 얘는 뭘 치료하는 거냐면은 호지킨 비세포, 림프종, 이거를 치료하는 약물이에요. 이름처럼 이 B셀이 종양화되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종양화되는 B셀을 없애야겠죠. 즉, 이 B셀 표면에 다양한 분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쓸만하다고 판단된 CD20, 요 에피톱에 강하게 결합하는 항체를 리툭시맙을 만들었는데 그 항체가 키메라 항체라는 겁니다. 즉, 이 리툭시맙은 베리어블 리즌, 여기에 손 부위를 마우스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건 뭐죠? 우리 몸에서는 이물질이잖아요. 마우스에서 기원한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는 당연히 공격하겠죠.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직세포나 또는 뭐 NK셀들, 그런 애들이 ADCC, 항체 의존성 세포독성 면역 반응으로 죽이거나 컴플리먼트 액티베이션, 즉 보체 활성화를 통해서 막 공격 복합체, 멤브레인 어택 컴플렉스 있죠? 우리 예전에 공부했죠? 그 막 공격 복합체가 실행되거나 그냥 그대로 B림포사이트가 자연사되거나 하는 식으로 이 종양화된 B셀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투시맙 이 처치 시의 주의사항 중에는 설치류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용 못하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설치류가 뭐예요? 쥐 같은 동물을 말하잖아요. 즉, 쥐 몸을 구성하던 조직이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주의사항이 있는 거겠죠. 재밌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기술이 또 발전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인간화 항체, 즉 휴머나이즈드 안티바디입니다.
자, 우리 그동안 공부하면서 우맙, 주맙, 시맙, 오맙 이런 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 정리된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두 개 섞어가지고 휴머나이즈드 된 거는 주맙이고 히메릭 안티바디를 만들었으면 그 시맙으로 이름을 정리한 거죠. 즉 이거는 이름을 짓는 국제적인 약속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휴머나이즈드 안티바디 이 위에서는 FABV 여기에 마우스에서 기원한 이 빨간 줄이가 있죠. 이 항원이 항체를 붙잡는 가변 부위 중에서 변이가 심한 부위, 즉 상보성 결정 부위 여기가 CDR이잖아요. 이 CDR 고리를 만드는 서열만 마우스에서 가져와서 대체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키메릭보다 조금 더 정교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 휴머나이즈드 안티바디에서 대표적인 약물이 오말리주맙, 상표명으로는 졸레어라고 하는 알러지성 천식 치료제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IgE를 붙잡는 안티바디예요. IgE가 뭐였죠? 알러젠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IgE 활성화에 의해서 증폭되는 즉시형 과민 반응 과정 있잖아요. 나이브 T셀은 TH2가 되어서 ILC2와 함께 인터루킨 4 그리고 13을 분비하면서 B셀들이 방출돼서 IgE는 또 많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인터루킨 4하고 13에 의해서 바소필 즉 호염기구 그리고 마스트셀 비만세포가 다시 또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에오시노필 호산구에 의해서 조직 독성이 생기고, 그렇게 즉시형 과민 반응 알러지가 일어나는 그 과정이잖아요. 여기에서 IgE를 오말리주맙이라고 하는 안티바디가 먼저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전 전체가 활성화되는 거를 애초에 그냥 중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Y자 모양의 항체는 바로 IgG 이뮤노글로불린 G를 예로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대부분의 책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IgG가 혈청 내에서 가장 많아요. 그 외에도 IgA나 D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열심히 달린 것 같아서요. 자,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끝! I want